최재형 목사의 그 불법 취재 자체를 합법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안 되죠. 기울백 받고 싶으신가 봐. 기울백은 뇌물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 보니까 진짜 받고 싶으신가 봐. 그 브로맨스를 지켜오던 두 남자가 뭔가 이렇게 삐져서 안 맞는 그런 걸 지켜보는 드라마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정치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야만 두 분이 같이 살 수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내일이 없다. 신동훈은 윤석열 대통령을 짓밟고 올라갈 것이다. 나는 대통령을 잘하는 사람이고 대통령의 장점도 알지만 단점도 잘한다는 것이거든요. 이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사람보다 우위에 있다고 섰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정권을 저희한테 넘겨주시면 아니 저희는 잘 이렇게 해가지고 설득해서 할 좀 자신이 있습니다. 3년만 기다리시면 되잖아요. 넘겨주십시오. 한없이가 배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6월 17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조금 전에 최은경 기자의 재롱잔치 어떻게 좀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최은경 기자가 허리가 많이 아파요. 그래서 지금 방석을 찾는 와중에 조금 카메라에 비춰지는 모습 많은 분들이 굉장히 또 좋아해주고 계시니까요. 네, 최은경 기자 어서 오십시오. 최은경 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허리가 많이 아프죠? 아닙니다. 다 나았습니다. 네, 네. 주말 사이 좀 쉬셨어요? 예. 다행입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뉴스와 함께 또 논평을 더해주실 분들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남지 않은 국민의힘에 방송하는 정치인, 우리 국민의힘 중랑을 당협위원장이시죠? 이승환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수관입니다. 몇 네. 남지 않은 게 아니고 네. 제가 다 제끼고 치워버린 거예요. 그러지 마요. 섭외를 아무리 해도 안 돼, 국민의힘이. 지금 딱 김병민, 이승환 하여튼 몇 명 없습니다 지금. 이제 나만 남을 것 같네. 김행신이 요즘 뭐 하세요? 전화해보세요. 되게 좋아합니다. 정프로가. 그래 김행신 못 본 지가 좀 되니까 네. 갑자기 또 보고 싶네요. 자 그리고 저쪽에 서정욱이 있다면 이쪽에는 김지호가 있지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이승환 위원장이 네. 정치 탄압 받을 때 옆에 있을 민주당 부대변인 김지호입니다. 예. 함께 있을 사람. 옆에 서 드리겠습니다. 옆에 서 있을 사람. 옆에서 탄압을 하고 있어요. 받을 때 있어주는 게 아니고 옆에서 탄압을 하고 있어요. 지켜주는 게 아니고. 지켜줄 겁니다. 김지호 부대변인 계시고요. 설주환 변호사도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막 아웅다웅 다투는 거 보면 또 재밌죠? 네, 뭐 열심히 두 분이서 싸우시면 네. 옆에서 뭐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방송 꼭으로 먹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 즐거운 분위기 속에 조금 심각한 뉴스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서울대 병원 휴진이 시작됩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 529명이 이 전공의 사태를 빨리 해결해달라라고 요구를 하면서 오늘부터 무기한 전면 휴진에 참여를 합니다. 의사협회는 정부의 의대 증원 재논의를 포함한 3가지 요구안을 제시하면서 어젯밤까지 답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불법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 요구하는 건 부적절하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대 의대 교수의 입장과 그 의협의 입장은 약간 다르긴 한 것 같아요. 네. 이제 의협은 그 의대 증원 논의를 제일 큰 이슈로 지금 얘기를 해서 정부한테 데드라인을 줬었던 것이고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으면 여기 병원이 설 자리가 없다라고 하면서 전공의 이제 고발했던 것 다 취하를 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더 큰 요구 사항이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되면 교수들까지 손을 놓게 되면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 올 거다. 그래서 하여튼 뭐 그 중증 그리고 희귀 질환자에 대해서는 그 진료를 차질 없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서울대병원 측에서도 밝힌 것 같은데 오늘 또 뉴스 보니까 서울대 병원에서 그 암 환자, 사기 말 암 환자한테도 진료 연기 문자를 좀 보낸 게 논란이 좀 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발 좀 이게 행정상 착오이길 좀 바라긴 하는데 일단 이 상황을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 입장에서도 심각하게 바라보고 계실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거 좀 해결을 해야 된다. 윤석열 정부가 맨 처음 들어서면서 3대 개혁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교육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이거 그 모든 것보다 의료개혁이 더 힘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4대 개혁처럼 이제 비춰지고 있는데 그런데 저는 지금 이 파업을 통해서
정말 문제 본질 자체가 다 호도되고 있고 이제부터 모든 책임은 의사들에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파업하는지 국민들 모르겠어요. 무엇을 요구하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원래 시작은 이제 계속 의료 문제 심각하다고 하지 않았냐, 의사 부족하다고 하지 않았냐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 고령화가 더 심해지면은 앞으로 더 부족하니까 증원하자라고 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맨 처음 들고 나왔을 때 민주당에서도 문재인 정부에서 하지 못했던 부분 과감히 실천해줘서 고맙다라고 했던 부분인데 이게 세력과 세력의 싸움이 되고 있고 지금 의사들의 이 파업은 그냥 귀족 노조의 파업 정도로 치부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의 어떤 신격화하고 있는 그 단계로 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 더 이상의 이 의사들의 이러한 좀 아집은 이제 국민들께 인정받지 못할 것 같다. 명분을 잃었다. 네,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총선 직전이라든지 좀 이렇게 입장을 좀 그래도 좀 유연하게 바꿔야 되지 않아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 정도 왔으면은 그 이제 의사들 본인의 책임을 좀 면치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게 근데 정부가 너무 거칠게 네. 뭐 개혁을 좀 추진했다 혹은 의사들과의 소통이 좀 부족했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예. 뭐 지금 이제 정말로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밀리고 더 내놓을 것도 없어. 그래서 이제 그 이제 복귀하는 전공의들 유급 없이 하겠다. 그리고 모든 조치 다 하겠다 했는데 오히려 의사들이 각기 다른 목소리 내면서 대화는 없다라고 가는 행태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그 정부의 미흡함과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국민들 보시기에 공은 의사들에게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우리 이승환 위원장님 약간 숨이 좀 차는 것 같은데 네. 좀 약간 걷기, 달리기 이런 것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산에 갔다 와가지고 아직 이게 진정이 안 됐어요. 진정이 안 되는 거야. 그런 건강 챙길 나이에요. 그러니까요. 아시겠죠? 아. 네, 우리 김지호 부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요거 좀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 분리를 해요? 개업이도 지금 진로 중단을 한다는데 평균적으로 평일에 네. 한 6% 정도 휴가도 가고 뭐 이렇게 이럴 경우 이제 평일에 한 6% 정도 진료를 안 한다고 합니다. 일반 개원이들. 예, 그런데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그 중단해도 네. 5% 및 2, 3%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개업이들은 그 어떤 임대료, 리스료 이런 것 때문에 진료 중단을 전혀 안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렇게 진료 중단을 만약에 하는 것처럼 홍보가 되면 이제 환자들이 끊기기 때문에 굉장히 타격을 입어서 오히려 평시보다 진료 중단이 적다. 저희 영업합니다, 뭐 진료합니다라고 붙인 데들도 개원이들 중에 좀 있더라고요. 훨씬 많고 오히려 진짜 휴가를 가거나 예.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경우는 오해를 받을까 봐 더 크게 그냥 다 써붙여 놓고 있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을 좀 정부에서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원이들은 큰 문제는 아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 공개를 하고 네. 해야 되는데 사실 정부에서 그런 것도 공개 안 하고 오히려 갈등을 지금 조장하고 있어요.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종합병원입니다. 네네네. 전공의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 전공의들하고 학생들이 안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의대 정원 문제는 사실상 확정이 됐어요. 네. 이제 되돌릴 수도 네네. 없고 그러면 이 전공의들하고 대화를 하고 좀 이렇게 잘 다독여가지고 이 갈등을 해소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도 그렇고 정부 여당도 그렇고 의사를 마치 적으로 규정하고 막 갈등을 더 크게 하는 거죠. 아니 그래서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저도 의협의 그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얘기는 네. 듣기가 거북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의대 정원 목적이 이루어졌는데 네. 뭐 언제까지 의사를 적으로 삼고 막 토벌을 하듯이 추노꾼처럼 야당 인사들처럼 촉포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니,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정원 의대 증원은 이제 정부가 원하는 대로 달성을 했으니까 그럼 전공의들이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대화를 좀 하고 좀 뭐 다독이고 그쪽에서 인사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에서 좀 귀를 기울이고 아니 그렇게 하면서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 마음이 좀 풀릴 거든. 지금은 아예 그냥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어요. 아, 대화가 될까? 근데 모르겠네. 예. 민주당도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옆에서 봤을 때는 이게 수가 없어요. 솔직한 말로 네. 이게 뭐 정부 여당도 참 답답한 상황일 것이고 이게 참 어느 단체하고는 되게 틀린 정말 이 의사라는 직역이 네. 네. 되게 이게 애매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대한변협하고 얘기를 한다거나 네. 아니면 서울시 지방 변호사협회는 그러니까 어떤 그
그 법정 단체가 있으니까. 창구가 딱 단일화돼 있는데. 네, 근데 지금 의사는 뭐 의협도 이 소리하고 그다음 전공의협의회는 그냥 아예 일절 그냥 나타나지도 않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로서도 참 난감한 상황이란 것은 알겠어요. 근데 네. 또 한덕수 총리는 뭐 그냥 이거 조금 좀 분위기를 바꿔보자고 하니까 또 없었던 일로 할 수는 없다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고 있는 상황이라서 정부 안에서도 어떤 대응이 일원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여당은 뭐 지금 거의 신경 쓸 때가 아니죠. 지금 뭐 엄구성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도 얼마 전에 방문을 하고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답이 없는 건 피차 일반 뭐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하고 네. 어찌됐든 그러더라도 여기서 가장 큰 책임은 야당이 아니죠. 어찌됐든 건 정부 여당이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는 네, 것인데 지금 네. 뭐 정부에서도 내놓는 안 등이 전혀 지금 뭐 안 돼요. 대화 자체도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일반 국민을 보기에도 이건 의사가 좀 많이 의사분들이 많이 이렇게 좀 나간 것도 있어요. 근데 일반 의사들 대다수는 문제가 없어요. 진짜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합병원 전공의들 문제가 크기 때문에 전공의 대표랑 저는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만나 가지고 좀 진저 있는 대화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번 같이 그냥 뭐 아무 뭐 소득 없는 그냥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조금 진저 있는 대화가 좀 돼서 이제는 의대 정원 문제는 어느 정도 지나갔으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전공의 협의회 대표도 좀 다른 내용의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싶습니다. 정부에서도 사실 지금이라도 빨리 돌아오면 더 이상 뭐 법적 처벌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겠다는 저는 얘기 좀 했던 거 그거보다는 같고. 조금 다른 문제, 뭐 숙가 문제라든지 조금 뭔가 플러스되는 얘기가 좀 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의사들한테 더 뭘 예, 줘야 예. 된다. 그냥 뭐 단순히 너희 오면 기존에 있던 행정처분 그냥 다시 그냥 소멸해줄게 이 정도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변호사님, 네. 정권을 저희한테 넘겨주시면 아니 저희는 그건 잘 이렇게 해가지고 설득해서 할 좀 자신이 있습니다. 3년만 기다리시면 되잖아요. 넘겨주십시오. 이재명 대표 아니면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의 절대 우는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건재합니다. 어쨌든 한번 기회를 주세요. 이 그럼 전 적대적 공생관계. 저희는 의사 선생님들을 잘 설득할 자신이 있습니다. 아니 저는 아까부터 계속 뭔가 말씀하고 싶어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거에 뭔가 대한 있던 나도 의견이 있는 입이 줄 목이 알았더니 실룩실룩 정권을 하시는데. 아니 우리는 대책이 없는 게 아니라 잘 설득할 자신이 의회 있습니다. 권력 드렸잖아요. 아니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제 이거 해결을 위해서 상임위 중심으로 진행은 해보겠다고 했어요. 환자 간담회, 네. 혈안 질의를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어쨌든 뭐 실권이 정부에 있기 때문에 네. 합의는 거기서 정부에서 돼야 되는 거 내놔야 될것 아닌가.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뭐 당권 도전은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 같고요. 네. 근데 이 와중에 또 대통령실과의 관계가 조금 이전과는 온도가 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발언을 했습니까? 네,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최근에 원내외 인사들과 회동을 하면서 나는 윤 대통령을 잘 아는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 이제 대통령과 언제든 만날 수 있을 만큼의 신뢰가 우리는 있다라는 취지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관계 개선 의지를 보였다. 이렇게 되면 갈등을 불식시키는 것이 한동훈 그 전 위원장의 전략인 건가? 이게 좋은 건 맞나요? 아,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에서 만약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다시 이제 당 대표로 전당대회 출마를 하게 되면 일단은 현재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뭐 굉장히 당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네. 그 와중에 대통령과의 이런 조금 관계 회복이 되는 것 같은 그림이 더 나은 겁니까? 아니면 좀 선을 긋는 게 더 좋은 겁니까? 아니 선을 그으면은 정말 대통령 탈당 말고는 없는데 뭐가 되겠어요. 아. 저는 이제 당 대표 만약에 당선되면은 제일 처음 해야 될 게 대통령 축하남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무수석하고 만나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고위당정 협의하면서 정부가 계속 의견을 주고받는 거고, 그리고 이제 새 지도부와 함께 대통령 만찬하는 그 일정까지 가는 건데, 네. 이거는 그 당연히 여당으로서 해야 되는 거고, 아. 그런데 과연 한동훈 위원장과 대통령과의 관계가 그렇게 회복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 저는 솔직히 사적인 관계에 관심 없습니다. 뭐 두 분이서 20년 동안 뭐 어떻게 지냈고 관심 없고, 네. 네. 대통령과 여당 대표로서의 공적 관계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당원과 국민께 보여줘야지만 이게 여당 대표로서의 권위가 사는 거고, 그리고 보수 정당 출신의 대통령으로서도 국정 운영에 동력이 생기는 것이지, 네. 이게 정말로 어디 그 우리가 그 브로맨스를 지켜오던 두 남자가 뭔가 이렇게 삐져서 이렇게 안 맞는 그런 걸 지켜보는 드라마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정치를 보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래야만 두 분이 같이 살 수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내일이 없다. 두 분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군요. 만약에 이제 당 대표로 나오게 된다면, 네.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그래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한테 3년은 너무 길어요란 이런 메시지를 강력하게 들고 나와라라고 조언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거는 결코 조국혁신당 뭐 그런 데서 그렇게 얘기하죠. 네, 그건 결코 해결책도 아닐 뿐더러 책임 있는 국정 운영도 안 될 것이다. 네. 네. 그럼 뭐 이렇게 관계 회복하는 게 그 길로 가는 모양이네요. 나는 대통령을 잘 아는 사람이라 그랬지. 사실은 이게 관계를 내가 뭐 회복하겠다 이런 말은 아니거든요.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약한 사람한테 강하고 강한 사람한테 약하기 때문에 내가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고 나의 런닝메이트인 최고위원이 친한계가 4-5명 당선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나한테 수그리고 들어온다. 이러한 자신감을 얘기한 게 아닌가. 그래서 관계 개선이라는 게 지금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위에 있다면 네. 앞으로는 내가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에 수그리고 있을 뿐이 없다. 이런 말이라고 저는 보고요. 저는 4월 11일 네. 한동훈 위원장이 그 사퇴할 때부터 네. 당대표 출마를 계속 예상하고 다녔습니다. 이미? 그래서 저는 뭐 현실화돼서 매우 기쁘고요. 사실은 뭐 전국 주도권 자체를 네. 지금 4월달 이후로 다 잃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여권 지지층 입장에서는 그래도 2년간 제일 그냥 박터지게 민주당과 싸운 거는 한동훈이다. 네. 그러한 좀 시원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네. 거의 뭐 당대표가 되는 건 기정사실이라고 아니, 생각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등에 업지 않은 여당 대표가 더군다나 108석 대 192석의 압도적인 힘의 우위에서 열의에 있는 너무나 밀리는 여당 대표가 용산의 힘도 없으면 어떻게 뭐 자, 밖에서 할 게 뭐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현재 입지가 네. 잘못하면 최혜병 특검이 그냥 가결되고 네네.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이 가결될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발언권이 세질 수뿐이 없고 한동훈 위원장에게 예전처럼 함부로는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저는 이렇게 유난 관계가 벌어질 것 같은 이런 상황마다 이재명 대표가 계셔서 너무 소중하다. 둘 사이를 연결해주는 아주 각별한 존재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여기에서 민주당이 자꾸 얘기하는 게 한동훈 위원장 되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당 대표 되면은 최상병 특검 받을 거다. 뭐 김건희 여사 특검 받을 거다라고 하면서 자꾸 균열 구조를 만들고 이관계를 하려고 하는데 법무부 장관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네. 평생 이 법을 수호하면서 살아온 사람이잖아요. 법적으로 아니다 하면 아닌 거고. 그리고 딱 하나 조건은 한동훈 위원장도 여기 예전에 말했잖아요. 일단 수사 결과 나오는 거 보고 하는 거고. 그래도 이거 안 맞다 싶으면은 우리가 먼저 제안하는 거고. 그 과정까지 가는 거지. 저는 이제 사적 관계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보다 공적 관계에 대한 새로운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한동훈 그 위원장이 다시 당 대표에 나왔을 때 제일 첫 질문이 이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이냐가 될 텐데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힐 거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시는 거죠? 7월 23일이 우리 전당대회입니다. 네. 7월 23일에 전당대회고 지난번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경찰청장 만나가지고 그 어머니께서 최상병 어머니 편지를 네. 받은 다음에 7월 중에 무조건 결론 내줘라. 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가 두 가지죠. 경찰이 하고 있는 것과 있고 공수처가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것까지는 지켜보는 게 지금까지 우리 진영에서 갖춰져 왔던 입장이기 때문에 그거를 뒤집는 것 자체가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에게 위협이 됩니다. 부담이 될 것이다. 이제 답은 어느 정도 예상되지 않나요? 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끔 아, 하는 것이 네. 맞지 않겠느냐라고 한다면 네. 저는 최혜병 특검법은 내용을 조금 수정 제의를 하더라도 네. 저는 받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저는 궁금했던 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에 정말 대표 나와서 당선이 된다고 하면 힘을 가지려면 대통령이랑 각을 세우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지금 시점에서는 근데 지금 같이 가야 된다고 얘기를 근데 하시니까 세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계신 분들은 둘 간의 분열 사이가 일어나면 불편하니까 불편하기도 하고 지금 세력에 지금 표정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대통령이 실제로. 아직 재임 기간이 3년이나 남았는데 네. 그 동안에 계속 싸우고 지지고 볶고 이거 하는 모습을 아이고. 보여주는 게 지지층의 어떤 어찌 보면 약간 지지층이 갈라진다는 느낌, 분열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말을 함부로 꺼낼 수는 없겠지만.
저는 디커플링이 돼야 한다고 봐요. 아, 그리고 뭐 예. 제가 예전에 누군가 어떤 그 이제 그 얘기를 이 두 분을 다 아시는 분한테 들은 얘기로는 네.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은 짓밟고 올라갈 것이다. 그러고 또 남을 사람이다. 라는 네. 얘기를 할 정도로 네. 그러니까 나는 대통령을 잘 아는 사람. 예를 들어 김지호 부대변님이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 나는 이재명 대표를 잘 아는 사람. 하면 이재명 왜 대표 나를 갖다가 거기다가 안동이랑 비교를 해. 근데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그래 잘하니 나를 잘 알지 하면서 기분이 마냥 좋으실까? 그렇진 않다라는 의견 거죠. 선택하게 들리기도 하네요. 이 그러니까 말이. 나를 잘한다는 건 나는 대통령을 잘하는 사람인 건 대통령의 장점도 알지만 단점도 잘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사람보다 우위에 있다고 섰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감히 밑에 사람이 윗 사람을 나는 그 사람 잘 알아.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자기의 이미 그 상황이 나는 그 사람을 뛰어넘을 것이다라는 것을 네. 예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이 뭐 대표가 된다고 한다면 네.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그러니까 분리 작업을 좀 현명하게 하지 않을까? 네. 아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간의 일진 전쟁 앞으로 기대됩니다. 아 좀 뭐 예상도 못했는데 도대체 누가 어떤 프로그램 보고 일진인지 연습하시는 기대해 거예요? 보겠습니다. 네. 되게 학교 다닐 때 일진한테 많이 아, 당하신 것 그러게. 같아요. 아니 프로그램 좀 더 엄선해서 보세요. 네. 아니 눈이 착해. 네, 우리 김지호 대변인 눈이 아주 착합니다. 근데 그 힘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 한동훈 전 위원장이 각을 세워야 힘이 생긴다, 혹은 함께해야 힘이 생긴다 할 때 그 두 힘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함께해야 생기는 힘은 한동훈 위원장이 뭔가를 결정하거나 뭔가를 나누거나 뭔가를 끌어들이거나 요구할 때 생기는 그 결정할 수 있는 힘인 것 같고 그 각을 세워서 생기는 힘은 사람들의 민심을 얻는 힘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근데 지금 한동훈에게 필요한 게 더 많은 민심을 얻는 힘, 그 힘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지금 빨리 국정 운영에 있어서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빨리빨리 진행시키는 그 힘이 필요한 건지를 따져보면 아마 지금 당장은 선거가 없으니까 그죠? 아마 뭔가를 결정하고 빨리 국정을 운영하는 그 힘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은 어찌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보수의 지지층 중에 그러니까 일반 지지층 중에서는 거의 절대적이에요. 지지자층.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힘이라는 것은 네. 자기 지지층 내에서의 어떤 그 지지도를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찌 되었든 간에 3년 뒤에 있을 아니면 언젠가 있을 모를 다음 대권을 준비하는 것이거든요.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실패한 것은 자꾸 확장을 해야 될 때 집도키만 잡으려고 대구 부산만 왔다 갔다 하면서 공을 들였다는 부분이에요. 그게 오히려 지지층을 협소하게 만들었다. 단단하게는 할 수 있지만은 확장이 안 되잖아요. 그게 총선 결과로서 드러났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기서 보고 느낀 게 있다고 한다면 계속 뭐 성문시장이랑 자갈치 시장만 할 게 아니라 정말 대전에 있는 시장, 뭐 대전 중앙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대전 중앙시장 아세요? 네, 제가 얼마 전에 대전역에 성심당도 그렇습니까? 다녀오고, 네. 중앙시장 많이 어려워요. 네. 그리고 뭐 광주에 있는 양동시장이라든지 그건 이런 몰라요. 데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네. 오히려 저는 낫다고. 알겠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과 관련된 또 소식 하나가 법적 문제가 걸린 게 하나 좀 있었죠? 아, 네. 하나 더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한동훈 그 명예훼손으로 기소됐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1, 2심에선 벌금형 나왔는데요. 네. 오늘 오전 11시 15분에 선고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럼 11시 20 몇 분이니까 아, 근데 이제 대법원은 이렇게 앉아가지고 선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판결문이 한꺼번에 쭉 밀려 나오거든요. 아, 결정된 그래요? 것들이 아니면 아. 이제 뭐 이렇게 상고기각 나오고 나면 네. 기자들이 받으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긴 그래요. 합니다. 그러면 네네. 하여튼 저희 오늘 방송 중에 안에는 아마 나올 수 나오겠네요.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거는 네. 저희가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일단 1, 2심까지는 유시민 전 이사장이 벌금 예, 500만 원 패소를 한 선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니 이거 하나만 더 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여쭤볼까요? 지금 쉽게 말하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비윤 후보로 지금 돼 있는 거잖아요. 이 구조가 돼 있는 거잖아요. 친윤 후보가 아니라 그래서 친윤 세력에게서 다른 후보가 하나 나올 것이라는 얘기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그럼 뭐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뭔가 다른 물색하고 있는 분이 있는 건가요?
윤상현? 물색을 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게 윤상현 의원은 비윤이에요, 네. 친윤이에요? 윤상현 의원이요? 친윤상현. 친박 아니에요? 친박? 친박이죠, 친박. 네. 아니 그 맨 처음에 지난 4월 중순 지나면서 네. 인하연대 얘기 나왔다가 나경원 의원께서 정말 극대노하시면서 네, 네, 네.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총선 백서 TF에서 조정훈 의원이 하면서 그때 뭐 책임론을 한동훈 개인에게 돌리는 거 아니냐 얘기 나오면서 아 친윤이 조정훈 미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이제 윤상현 의원이 그 김정숙 여사 이제 세게 때리면서 아 이걸로 존재감 드러내고 친윤의 마음을 살려는 거 아니야? 하고 왔는데 지금까지도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조정훈 후보는 불출마 선언했고 네. 나경원 대표는 아직도 고민하고 있지만 나는 친윤과 엮이는 거를 절대 싫어하고 근데 여기에서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그럼 지금 친윤이 누구냐? 누구라고 정의할 수 있냐? 맨 처음에는 뭐 장제원, 권성동 의원, 그 다음에는 뭐 이철규 의원, 배현진 의원 이렇게 넘어오다가 그 친윤의 분화가 배현진 의원과 이철규 의원의 그 통화 녹취록을 네. 까면서부터 그 다음 지금 친윤이 누구죠? 누군지 모르겠어요. 없어. 네, 없어요. 아. 네. 지금 친윤이다라고 할 수 있는 세력들이 없어요. 물론 정권 초창기에 대선 이기고 지방선거 이기고 내각 구성하고 하면서 네. 친윤임을 자처하면서 친윤임을 경쟁하면서 그 권력을 누린 분들이 계시죠. 네. 근데 그분들이 네. 지금 아무 실권이 없잖아요. 아. 아무 실권이 없고 본인이 친윤임을 자처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원희룡.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아. 장해찬? 예찬이 예찬이. 예찬이는 일단은 뭐 당분간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원내에서 그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네. 작년 김기현 대표 전당대회 때 나경원 의원 이제 불출마를 정용하는 그 연판장을 돌렸잖아요. 네네. 이제 그분들이 지금 나경원 이름 출마를, 지우고 네. 불출마 지우고 거기에 한동훈과 출마를 쓴 다음에 연판장 쓰시고 그렇죠.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어찌 보면 친윤계 의원들은 없다고 봐요. 저도. 아, 모두가 친윤이라서 친윤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예? 모두가 아니, 친윤이라서. 그러니까 대표 친윤이 아니, 없을 이제- 뿐, 간판 스타가 아유, 없을 뿐 이제 사실은 지금 되신 분들은 이제 아, 친윤을 할 필요가 마음속으로는 다 없죠. 이제 이렇게 친한으로 더 섰죠 선을 이미. 그었다. 그래요. 예. 어차피 다음 공천 다시 줄 것도 네. 아닌데. 또 한동훈의 대항마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거나 아니면 저는 윤상현 의원이 그래도 좀 윤상현 의원? 성과를 내시지 않을까요? 본인도 자신하고 있지만 윤상현 의원이 얼마만큼의 그 전당대회에서의 롤플레이를 하냐에 따라서 국민의힘 전당대가 성공 여부가 전 달렸다고 봐요. 적어도 반윤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비윤 간의 대결이 되겠네요. 그 말씀대로라면. 그러겠죠. 뭐 반윤은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뉴스는 약간 좀 충격적이긴 한데 한번 좀 전해주실까요? 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추가 기소가 된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출석을 하면서 언론을 겨냥해서 날 세우면서 쓴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를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검찰의 애완견. 요거는 기자분들이 굉장히 네네. 아마 힘들어할 내용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좀 불편하시겠어요. 아무래도. 저요? 아니 저는 뭐 그런 얘기 하도 많이 들어서 그냥 뭐. 네. 근데 이제 아마 거기 이렇게 마이크를 대고 있던 기자들은 되게 당황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죠, 그게 그렇죠. 너무 시끄러워서 말을 막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여기 도저히 시끄러워서 말 못하겠다고 했는데 한마디만 하고 가시라고 기자들이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작정한 듯이 한마디를 이렇게 하신 아마 거라서. 그 기자들은 잘 못 들었을 수도 네, 있어요. 순간. 그 순간에는 잘 안 들렸을 수도 못 있을 것 들었던 것 같은데. 같아. 예. 들었으면 거기서 손이 달달달 떨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근데 이제 여기다가 이제 양문석 의원이 이 대표의 말을 두둔하면서 또 이야기를 했죠. 이제 뭐 그냥 보통 명사가 된 기레기라고 하시지 왜 그렇게 격조 높게 애완견이라고 해서 비난을 받는지 모를 일이다. 앞으로는 그냥 기레기라고 하시면 더 좋을 듯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자신의 이것도 약간 좀 부적절한 것 같긴 하던데 애완견 꾸미를 키우는 꾸미의 아빠로서 자존심 상한다. 꾸미는 도둑놈 오면 지지며 으르렁대는데 뭐 조선일보를 비롯한 이 소속 직원들은 도둑놈에 문 열어주고 도둑놈을 보면 반갑다고 핥아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네. 와 역시 뭐 표현이 네. 선거 전부터도 그랬습니다만 네. 굉장히 좀, 남다릅니다. 네. 네, 남다릅니다. 그리고 노정면 의원도 이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좀 덧붙였죠. 네, 이제 권력이 주문한 대로 받아쓰고 권력에 유리하게 프레임을 만들어주는 언론을 학계에서도 애완견이라고 부른다. 애완견이라고 했다고 언론 비하, 망언 따위의 반응이 나올 일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학계의 정설이래요? 그러니까 학계에서도 뭐 랩독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이분 이제 말씀이신데.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워치독이라는 표현을 우리 이제 언론의 기능을 얘기할 때 많이 감시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죠. 네, 네. 감시견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반대편에 있는 아마 상대편인 개념으로 아마 랩독 그러니까 무릎에 앉아 있는 뭐 이런 개를 아마 일컫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들이 네. 뭐 언론사 뉴스로 많이 좀 나오고 있는데 요건 어떻게 김지호 부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글쎄요, 좀 국민을 대변하는 언론을 존중해야 되는 게 정치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하나 예, 깔았고요. 예. 그런데 진짜 권력에 복종해가지고 네. 저는 국민 세금을 지급받는 국가 공무원인 검사가 막 거짓말로 공소장을 쓰고 또 그 거짓말에 판사가 속아서 판결문을 썼다고 해서 뭔가 피해자들이 의심을 뭐 의혹을 제기하고 뭔가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어느 정도 언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취재를 해주셨으면 좋은데 그냥 공소장이 사실인 양 거짓말일 수도 있잖아요. 그냥 어떤 그걸 취재 어떻게 없이 판단해요, 근데 기자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뭐 이런 좀 불신이 있는 것은 네. 과거에 제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네. 구속영장을 받았는데 네. 그러면 당사자 변호사한테 공소장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공소장 주기 복사하기 2, 3일 전에 조선일보에서 공소장 단독 보도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피고인보다 먼저 조선일보에 그런 공소장을 주고 그 2, 3일간 공소장 내용을 모르니까 저희가 반박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좀 불신이 쌓이고 그리고 공소장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억울하면은 이런 말씀들을 하겠어요. 정말 사실이 아니고 내용도 모르는데 막 정말 진짜 억울한 마음에 하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네. 이제 저희가 공당으로서 언론 존중해야 되고 네. 수도 이재명 대표님이 어떤 당대표실이나 거리를 거둘 때 네. 많은 질문들을 하세요. 네. 그럼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시려고 노력도 하고요. 네, 네, 네. 저희는 뭐 입틀 막 안 합니다. 막 이렇게 끌고 가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개 취급하지. 저는 뭐 어쨌든 네. 표현에 있어서 어떤 뭐 그런 부분은 네. 그렇지만 이 억울한 피해자 입장에서 네. 말씀드린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언론 보도에 의한 피해자 입장에서 말씀하신 네, 거다. 네, 네. 네. 혹시 우리 이승환 위원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엄청 쫄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엄청 쫄고 있고 왜 이런 걸 쓰지 않느냐, 취재하지 않느냐, 왜 검찰이 주는 것만 받아 쓰느냐, 니들 애완견이냐, 이거는 앞으로 2심 재판에서 검찰에서 쏟아낼 게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걸 알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니들 이제 검찰이 주는 거 쓰면 애완견이야라고 미리 협박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에게 있어서 어떤 언론이 진짜 참 언론인가? 뭐를 취재하고 써야 되는가? 이 즈음에 뉴스타파가 그거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쌍방울 임원의 증언이 있었다. 쌍방울 임원의 증언에 따르면은 그 안부수의 딸에게 오피스텔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안부수의 증언이 바뀌었다. 안부수는 그 아트평화 네. 재단 이사장인 네네. 분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쌍방울이 안부수를 그 오피스텔로 매수한 거다라고 이거를 1, 2, 3, 4 쫙 해가지고 그 단독 보도를 합니다. 자, 근데 뉴스타파 보도가 지금 나간 지 한 3일 됐는데 아무도 받아쓰지 않았어요. 네. 왜 그럴까요? 애완견이라서 그럴까요? 쓰임만 하지 않아서입니다. 첫 번째, 그 쌍방울 임원이라는 사람이 익명의 제보를 한 것이고 이분이 오히려 기자회견장 나와서 다 얘기했으면은 누구라도 썼겠죠. 익명의 제보를 한 것이고 이 사람의 주장대로 그 오피스텔이 회유했다는 것에 증거가 되지 않고 이 증거성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에게는 오히려 이런 것이 참 언론일 수 있겠지만은 저는 근거가 되지 않고 누구도 따라가지 않잖아요. 또 하나 얼마 전에 강진구 네. 여기가 그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네. 첼리스트에게 네. 뭐라고 협박했는지 다 드러났죠. 너 이거 맞다고 우겨주면은 민주당이 너를 영웅 만들어 줄 거고 아니라고 하면 너 불륜녀 만들 거다.
네 인생 망칠 거다라고 하고 이거야말로 정말 협박이고 회유고 언론의 자질을 벗어난 거죠. 근데 민주당이 강진구 데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로 참 언론이고 취재하고 그리고 이 사실을 왜 믿지 않느냐 국회에서 난리치고 했던 거죠. 저는 이게 지금 민주당의 언론가인 것 같고요. 그 이재명 대표가 니들 검찰 애완견 하지 말고 내 애완견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 애완견 행복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성남시청 옥상에서 예? 정말 깜짝 말라 비틀어진 채로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됩니다. 언론은 언론의 할 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뭐 이건 좀 한 여쭤볼게요. 네네. 검찰이 네. 이야기해 주는 것들을 기자들이 추가로 크로스 체크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냥 주는 대로 대체로 기사를 많이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데, 네. 근데 이제 비판의 포인트가 뭔지는 저도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이 비판이 아니라 검찰 기사를 받아쓰기 한다라는 비판이 뭔지는 알겠어요. 왜냐하면 네. 수사의 속도를 기자들이 더 빨리 따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랬던 것들은 사실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그거 정도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먼저 취재를 해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네네. 발굴한 뒤에 그걸 검찰이 자료를 가지고 간 그런 경우는 사실 드물고 대부분은 수사 과정을 되게 가장 가까이 붙어서 이제 따라가는 그런 네. 게 이제 검찰 보도의 전형이긴 하죠. 그래서 우리가 검찰 보도를 할 때 가장 크게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검찰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듣고 오면 그걸 듣는 걸 그대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뭐 관계자를 확인하든지 최소 뭐 자료를 보든지 이제 이 정도의 일은 하죠. 근데 네네. 한 군데서 그걸 썼다? 그럼 우리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얘기가 맞다고 하면 이제 막 받아쓰는 모양새가 보이기 때문에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네네네. 왜냐하면 선택적으로 이제 검찰이 그렇게 정보들을 노출하면서 유리하게 수사를 이끌고 가려고 하는 네. 뭐 그 수사 기법이라고 생각하는 측면도 있으니까. 네네네네. 근데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건 뭐였냐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날 얘기했던 건 뭐였냐면 왜 다른 정보가 공개됐는데 기자들이 그거를 비교해서 확인하지 않느냐였어요. 뭐였냐면 같은 법원에 있는 재판부가 네. 뭐 재판부는 다르죠. 같은 법원에 있는 서로 다른 재판부가 이제 안부수 회장 재판을 할 때는 이 쌍방울이 건넨 돈이 주가 부양 때문이라고 판단을 했고 네. 이번에 그 지금 이화영 재판부는 그게 아니라 대북 송금이다. 이재명 방북을 위한 대북 송금이다라고 판단을 했으면 너네는 그게 왜 다른지를 왜 한 재판 그 법원에서 다른 판단이 나왔는지를 비교해서 기사를 써야지 왜 이화영 판결문만 계속 받아쓰고 있어. 여기는 받아쓴다는 말은 맞지 않죠. 판결문을 쓰는 거니까. 네.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말 사이에 그 실제 안부수 판결에서는 어떤 판단을 했는지에 대한 기사들이 좀 나왔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안부수 판결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게 그 뭐 대북 송금인지 주가 부양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걸 명확하게 얘기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판단을 보류한 거예요. 근데 검찰은 그게 이제 대북 송금이라고 주장을 했고 뭐 일부 거기 주가 부양을 위한 의도가 있었다. 얘기, 저도 찾아봤어요. 네네 그 설명을 한번 판결은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 그러니까 대북 사업을 함으로써 네. 예를 들어서 먼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 기회와 그 다음에 어떤 주가 부양이라는 것도 있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명확하게 판단을 하진 않았고 공소장에 아마 그 주가 부양이라는 말이 아마 그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걸 그래서 범죄 사실에 우리가 판결문을 보면 기초 사실을 해가지고 쭉 적거든요. 아 이러이러한 정황이 있었고 이러이러한 정황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법원에서 하는 건 뒤에 2번 목차에서 판단. 그죠. 판단을 봐야 네. 법원의 판단이 네, 나오는 판단이 건데. 이제 재판장이 이제 보고 내가 이렇게 판단하겠다는 설시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청구인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통 이제 피의자 쪽에 그러니까 피고인의 주장을 다시 써줘요. 그래서 피고인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럼 밑에 내가 판단하겠다라고 돼. 그게 왜냐면 앞에 기초 사실은 공소장에 있는 사실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피고인이 거기에 대해서 항변하는 내용을 적고 네. 마지막에 이제 결론을 내는 것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이런 부분은 대북 송금과 관련한 어떤 그 돈의 성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네. 나오지는 명확한 않아요. 이야기를 하지는 네. 않았다. 여기 조금 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네네. 하여튼 두 판결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안부수 씨 관련된 판결, 하나는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판결. 근데 이제 이화영 부지사 판결에서는 대북 송금이 이게 그러니까 방북 비용이라든지 방북 비용으로 대북 준 사업 거다. 이라는 것인데 네.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상반된다라는 표현은 조금 이제 좀 다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안부수 판결에서는 이게 대북 송금이 아니라 주가 조작으로 한 거다라는 이제 두 가지 서로 상반된 그렇죠. 판결이 있는데 왜 이것만 보도하냐는 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네, 주장인 주장입니다. 거고. 네네. 근데 또 다른 분들은 그 두 개가 그렇게 서로 상반된 판결이 아니고 한쪽은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거고 재판부가 네. 한쪽은 판단을 한 거고 이렇게 이제 봐야 이제 된다는 검찰의 말씀이신 거죠? 주장에 의하면 이게 입장문에 의하면 이게 당시에는 안부수 씨가 재판을 받을 때 공소제기가 될 때는 김성태 씨가 체포되기 않은 전이었기 상황이었죠. 때문에 그 부분을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인데 네. 뭐 그래서 지금 뭐 항소심에 가 있는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했다라고는 지금 뭐 얘기는 하고 있죠. 네, 근데 아직 네. 뭐 2심 판결 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판단이 내려졌다 안 내려졌다라는 것은 섣부르게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아침에 한 얘기도 추가로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언론인 여러분께 묻고 싶다. 북한에 현금을 몇십억씩 주면 유엔 제재 위반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 참여정부 대북특사였던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그런 상식도 모르고 북한에 현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게 말이 되나? 이제 이렇게 지금 항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궁금한 게 이 재판 전략이 진짜 궁금해요. 왜냐하면 민주당 네.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여론전으로 재판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지금 재판부가 어쨌든 800만 달러가 500만 달러 스마트폰 비용, 그다음에 300만 달러는 방북 비용으로 넘어간 것은 맞다. 이렇게 인정을 한 거잖아요. 그걸 깰 수 있느냐? 아니면 지금 뭐 이 김성태 전 회장이나 뭐 방용철 전 부회장이나 안부수 아태 회장의 셋의 진술이 똑같다. 그걸 깰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뭐 계속 논리적으로 아니, 깰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재판 전략은 뭐 네. 변호사님 하기는 제 상식으로는 제가 그 당시에 근무를 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지금 쌍방울이 무슨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 아, 지금 비서실 근무하셨죠? 예, 작년 있었는데 쌍방울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저희는 돈이 있고 예산이 3조 가까이 있고 남북 교류 협력금이 몇백억이 적립돼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절대 돈으로 주면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미사일하고 핵폭탄을 만들 수 있잖아요, 북한은. 그렇기 때문에 농자재, 농기구, 묘목, 밀가루 이런 걸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쌍방울이 돈을 줬던 그 시점에도 그 지난 후에도 저희는 계속 유엔에 이런 스마트팜이나 농자재를 줘도 되냐 네. 계속 물어보고 있었어요. 네. 결국 하노이 노딜 이후에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정부가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주지도 못했고 방북도 안 된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 지금 이제 사실 쌍방울이 한 행태에 대해서 저희가 학습하는 단계니까 네. 주려고 시도는 혹시 하셨어요? 어떤 방북 비용을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마트팜이나 뭐 농기계, 농자재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거는요 예. 경기도가 남북 교류 협력 사업으로 계속 추진했던 하고 거예요. 하고 있고 그거에다가 갑자기 쌍방울을 끼워놓고 쌍방울은 아니 그러니까 쌍방울이 그런 돈을 지급했다는데 저희한테 어떤 이득을 얻었다는 겁니까? 저희 대신 돈을 줄 것 같으면 네. 경기도에서 무슨 혜택을 봐야 되잖아요. 아. 어떤 혜택을 받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교묘하게 섞어가지고 경기도 사업을 쌍방울 사업으로 둔갑시켜서 저희를 모함하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당사자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사실이 아니라고 만약 생각해 보세요. 전혀 날조된 사실이고 알지도 못하는 상황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네. 이러니까 이런 비판이 있는 거고요. 저는 그 어떤 그 검찰 주도로 그 김성태 회장과 방용철 부회장, 뭐 안부수, 뭐 이분들 그 다음에 이화영 부지사가 진술 조작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안부수 씨의 그 딸한테 오피스텔을 제공했다는 진술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 검찰의 진술 조작 의혹이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이다. 네. 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공수처에 고발하면 되지 않나요? 네, 네. 안부수 씨 딸 부분은 분명히 뭐 금전 지원을 하고 금전 오피스텔 지원을 뭐 한 하고 뒤에 해고가 됐다라는 네, 정황이 그다음에 진술이 있다라고 바뀌었다. 한다면 그거는 저는 뭐 당에서 당연히 검토하실 겁니다. 공수처에 예. 고발을 해서 그 명명백백하게 네. 하는 게 아니 낫지 이렇게 않나요? 억울하시면 오늘 아침에 우리 당에서 전주 의원이 이재명 대표한테 제안했잖아요. 그렇게 억울하고 검찰도 못 믿겠고 재판부도 못 믿겠으면 국민참여재판 신청하셔라. 국민참여 재판하라. 네. 하세요. 아니 근데 그 저도 약간 할만해요. 그러면 이 정도면 저는 뭐 이 사건이 뭐 조금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좀 아는 편인데 많이 알죠. 예? 아니 많이 아는데. 아니 근데 저는 이재명 대 네. 저는 옛날에 수사 제가 뭐 그때 뭐 조사 입회하면서도 느낀 건 이재명 대표가 이게 법리적으로 처벌이 될 일인가라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내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정이 되더라도 예. 몰랐던 아니 일이 저는 따로 이게 아니면 법리적으로 네. 유죄다? 아 제3자 뇌물을 네, 적용할 수 제3자 있느냐? 뇌물죄가 결론적으로 5대5? 아. 진짜 이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대응 잘 하시면 충분히 저는 이거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네. 제3자가 북한이에요. 그렇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그럼 확인해 줄 어떻게 사람이 없죠. 어떻게 합니까? 제3자가. 그것을. 근데 지금까지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께서 왜 그 조금 감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부분. 재판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반박하시거나 물론 이제 이것은 뭐 나중에 재판 들어가서 충분히 할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은 지금까지의 어떤 반응은 조금 이해 납득되지 않을 정도의 감정적인 지적만 나왔다.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해요. 제가 볼 때 충분히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해도 충분하거든요. 근데 뭐 변호사님, 네. 아니 그냥 보통 화를 많이 보통 사깁니다. 그래도 이분이 경기도지사도 하고 당 대표고 국회의원이잖아요. 네, 네. 이런 사람한테 이런 분한테 북한한테 뭐 100억 가까운 돈을 줬다는 건요. 국가 반역죄를 저질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거를 또 어떤 기업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상상하지 못하는 얘기를 하니까 본인도 너무 억울해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지난 내내 억울하다 하다가 좀 지쳐가지고 네. 무력감을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막 언론에서는 막 우리가 뭐 돈을 줬다 막 도배를 해버리니까 그렇다 손 치더라도 어떤 뭐 애완견 표현이라든지 전 대표께서 그렇게 한 것은 그러니까 오히려 왜 이재명 대표가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오히려 오해를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제 생각은 충분히 그렇지 않아도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표가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저는 봐요. 개인적으로는. 그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그때 당시에 지사가 뭔가 더 대선 후보로서 좀 입지를 강화시키는 데 있어서 방북이나 뭐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뭐 통일 대통령 이런 이미지를 좀 주고 싶어서 이렇게 회사를 하나 이용해서 원쿠션 매겨서 공소장에도 판결문에도 그렇게 써 이렇게 있죠. 이제 보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게 써 있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때 그렇게 뭐 가는 게 대권과도에 그렇게 중요하냐 했을 때 근데 1, 2, 3차 남북 정상회담 하고 3차 정상회담에 박원순, 최문순만 이렇게 데리고 왔었을 때 그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80%였어요. 대한민국 모두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할 때였어요. 정말 통일이 가까우는구나. 그런데 북한과 가장 면적이 많이 붙어 있는 경기도지사만 빼고 갔어요. 그러고 나니까 와 이재명은 진짜 끝났나 보네. 다음 대권은 박원순이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몰고 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 마음이 좀 급해졌다 이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상 초유의 평화부지사란 직을 만들어서 이화영을 임명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화영 지사도 자기도 똥줄 탔겠지.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자기에게 그 있었던 인맥인 가장 큰 조력자인 쌍방울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근데 이 디테일은 너무 많이 따져가지고 여기서 더 따질 필요 없을 것 같고 저는 이재명 대표의 여태까지 그 혐의 받는 모든 그 범죄 혐의들은 그 특징이 하나 있어요. 장갑 범죄예요. 장갑이에요. 내가 누구를 때려놓고 내가 뭐를 훔쳐놓고 이건 내 손이 한 게 아니고 내 장갑이 한 거다 하고 장갑을 하나씩 뺏어 버려요. 김인섭도 그랬고 정진상도 그랬고 유동규도 그랬고 다 뺏어 버려요. 근데 이 대북송금 문제에서 장갑 뺏어 버리려고 하는데 여태까지는 다 성남시부터 이어온 C족 공동체 사람들이어서 뭔가 따로 얘기가 되는데 저는 여기서 이화영은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지금 여기서 김성태 회장 저제일 조폭 출신이라 욕하고 기자들 애완견이라고 욕하는데 이화영 지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잖아요. 왜? 이화영 지사가 뭘 불지 모르기 때문에 또 이미 뭘 불어서 검찰이 뭘 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격한 반응이 나오는 게 네. 이런 거에서 연유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당히 긴장한 상태다. 요거는 제가 좀 말씀드려요. 제가 2018년 7월부터 21년 7월까지 경기도청 도지사 비서관으로 만 3년 하셨군요. 예, 했으니까 이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평화부지사는 저희가 들어가자마자 만들었고요. 경기도는 사실은 북한하고 적경지기 때문에 네. 자꾸 그 어떤 탈북 단체에서 경기도에 와서 그 풍선 선전물을 북으로 보내요. 네. 그럴 때마다 북한에서 원점 타격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막 그 지역 정말 그 막 불안하시죠? 동두청, 양주 네. 이런 데 주민들이 엄청 불안해하세요. 네, 네, 그러니까 자꾸 그 전에 손학규 경기도지사나 김문수 지사도 남북 교류협력 사업하고 심지어 방북을 하셨거든요. 네. 그러한 일환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문재인 정부 때도 선거법 위반으로 계속 재판을 받고 다녔어요. 그래서 2심에서 유죄가 나와가지고 정말 힘들 때인데 판사님이 원래 2심 유죄는 얼마든지 대법원에서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대권의 꿈을 꿨다 이렇게 팔권문에 쓰셨어요. 자, 사실 그거 보고 너무 놀랐는데요. 그때 사실 막 저희 다 정치 생명 끝났다. 이제 당에 가면 만나주는 사람도 없을 때요. 막 탈당해라 이럴 때. 그런데 무슨 그때 대권을 준비합니까? 마지막으로 김성태 쌍방울 회장에 대해서 우리 네. 한동훈 위원장님이 깡패라고 이렇게 지칭하셨습니다. 뭐 저희만 그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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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인이라 네, 네. 얘기한 게 아니고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뭐 이런 쌍방울 기업도 건실한 기업이라 판사님이 얘기를 하시니까 뭔가 전제가 잘못됐고 선입견에 좀 둘러싸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정말 궁금한 게 부지사잖아요. 네. 부지사가 심양 가서 그 북한의 고위 간부들 만나고 김성애 만나고 할 때 네. 옆에 김성태를 같이 껴서 만난 걸 몰랐어요? 지사가 몰랐어요? 아니 그거를 밀가루도 저희가 드렸고요. 북한에 묘목도 드렸어요. 그런 회담한다고 하는 줄 알았지. 저녁 때 쌍방 회장이랑 밥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우리가 뭐 저기 국정원도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부지사 정도 되면요 전결권이 있고요. 굉장히 높은 급이에요. 그럼 일거수일투족을 저희가 그 감시합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뭐 북한에 이걸로 쌍방울로 해가지고 뭐 돈 보내고 이거 해서 누구 만나고 아예 몰랐다는 거예요, 진짜? 돈을 왜 보내냐니까요. 저희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 그럼 정치인이 북한한테 돈을 100억씩 주면 핵폭탄 만들려는 거랑 똑같은 얘기인데 그걸 동의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돈을 보낸 사실 자체가 없다는 거죠. 예, 저희는 뭐 그 내용 자체를 몰라요. 네. 예. 그 국민 참여 전략은 재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전략은 똑같이 계속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화영 지사도 어쨌든 뭐 나는 뭐 이재명 대표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본인도 그냥 계속 나는 김성태가 돈 보낸 걸 몰랐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한 거잖아요. 지금까지 아마 요게 계속 유지되면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런 사실을 더더욱 몰랐다라고 네. 전략을 짤 수는 있을 것 그럼 이제 같습니다. 법적으로 더 이상 뭐 이재명 대표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몰랐다면 몰랐다는 게 인정된다면. 전술이 아니고 진실이에요. 그 이재명 대표는 몰랐다. 아, 억울해. 네. 네. 아 그럼요. 김문길 씨도 모르는데 모를 수 있어요. 네. 자, 요건 뭐 네. 법원에서 밝혀질 일이니까 네. 요 정도 하고요. 상당히 시간이 자, 걸리긴 하겠죠. 네. 네네. 다음 뉴스도 한번 아니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연임을 하시는 겁니까? 연임은 이번 달 뭐 말 하지 않을까요? 정도면은 발표를 하신다고 한 것 같은데. 연임은 뭐 기정사실화 되는 거 아니에요? 기정사실 아니에요? 연인하면 최고위원 나가십니까? 고심 중이신 걸로 알고. 아 최고위원 고심. 고심해 보겠습니다. 이승만 위원장님을 지켜주시기 위해서도 제가 한번 고심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뭐 네, 네. 언론들에서는 대체로 다 그냥 기정사실화해서 네, 보도되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것으로 보죠. 네, 네. 자, 다음 뉴스는 김건희 여사 관련입니까? 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청문회를 추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정무위원장 선출을 마치는 대로 청문회 개최를 추진해서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증인 채택을 마치겠다라고 이야기했고 김건희 여사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 그러면 불응할 경우 동행 명령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 김건희 여사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을 불러서 하겠다. 네, 이게 이제 권익위 조사의 후폭풍, 권익위 발표의 후폭풍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네, 청문회를 추진한다. 네. 국회가 하여튼 굉장히 빠르게 뭔가 일들이 좀 네.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그 법사위도 보니까 뭐 정청래 위원장이 굉장히 또 아주 적극적인 네. 뭐 여러 법사위에서는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나와서 이건 내일 다시 네, 한번 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문회는 네. 어떻게 김건희 여사가 직접 가기는 좀 어렵겠죠? 검찰도 안 나가는데. 이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동행 명령장을 발부했다. 그냥 뭐 국회에서는 이 이슈를 이걸로 이제 뭐 네. 가져가는 다가가겠다. 것이니까. 예. 이거야말로 진짜 이재명 대표의 애완견 노릇 열심히 하는 거죠. 이렇게 입법권을 이렇게 쓰는 게 네. 말이 됩니까? 이렇게 애완견 노릇 하다가 진짜 행복이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국회는 사실 입법 청문회 라는 표현보다는 입법 공청회를 많이 쓰죠. 그 어떤 새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그 얘기를 듣겠다. 근데 지금 법사위나 지금 정무위 얘기 나오는 거는 특검법 만들 건데 이 특검법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중요한 안건을 심사하고 국정조사나 이 국정감사할 때 청문회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거는 중요한 안건 심사도 아니고 국조도 국감도 아니에요. 근데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거 정치적 그냥 쇼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법사위도 정무위도 이제 본인들이 그 재판부 압박하고 대통령실 압박하고 하면서 탄핵 카드 막 쓰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이제 판사 탄핵까지 나오겠다 하는 건데 이거는 본인들이 공개적으로 그 법사위 청문회도 그거잖아요. 지금 12명인가 증인 불러서 이종섭 장관 부르고 박정원 대령 불러서 네. 뭐 대제의 신문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인민재판 열어서 본인들이 재판장 노래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저는 심각하게 지금 수사 중인 상황이잖아요. 수사 중인 상황에 증인으로 나가서 수사받고 있는 사람들을 국회 불러서 카메라 앞에서 여당 의원 없이 야당들만 이렇게 인민재판식으로 하겠다고 하는 거는 이건 명백한 수사 방해입니다. 요거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니 뭐 이거 뭐 김건희 여사가 디올백 받은 게 이재명 대표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거 뭐 또 애완견 한번 이렇게 크게 했다고 막 여기저기 갖다 붙이는데 좀 과하신 것 같고요. 계속할 겁니다. 이 권익위에서 네.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술을 네. 뇌물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자. 뭐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어떤 부위원장이 하던데. 그 말을 했다는 네, 거예요. 네, 네. 이거 국민 정서에 반하는 얘기잖아요. 네. 그다음에 권익위 배포 Q&A에도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알선수재죄로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Q&A를 돌려서 온갖 때 홍보를 했는데 김건희 여사만 어떤 그런 처벌에 대한 그런 혐의가 없다. 이렇게 결정을 하니까 네. 당연히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뭐라도 해야 된다. 그럼요. 아니 뇌물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부위원장 이 쓰지 말자는 부위원장 익명 말고 본인이 와서 국민 앞에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죠. 숨어서 이렇게 비호하지 말고. 저는 사실은 이거는 뭐 모든 공직자 배우자들이 앞으로 디올백을 수수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준 거기 때문에 네. 국회라도 나서서 강력하게 견제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공직자 배우자가 디올백 수수해도 된다? 그 전에 하나의 전제가 있죠. 그렇다면은 모든 공직자 부인들에게 그 누구라도 시계에 카메라 숨겨서 가서 공작 취재해도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을 먼저 지적해야죠. 그렇지 않고서 이거 받아도 된다는 거다. 저도 물론 그 권익위의 부분은 좀 국민 감정에 맞지 않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럼 최재형 목사의 그 불법 취재 자체를 합법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안 되죠. 디올백 받고 싶으신가 봐. 그리고 하시네. 뇌물을 난안 받을래요. 뇌물에 붙이려면 적어도 북한에 300만 불 정도 줘야 뇌물로 하는 거지. 뭘 자꾸 그렇게 갖다 붙이십니까? 디올백은 뇌물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 보니까 진짜 받고 싶으신가 봐. 하나 주세요. 한번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연료 모아가지고. 네, 시기 꼭 차고 가시고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청문회를 추진하는 국회 네. 이야기 들어봤고, 네. 그다음에 상속세랑 뭐 종부세를 꽤 많이 바꾼다는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요거는 저희가 잠시 네. 후에 또 본격적으로 경제 코너에서. 전문가들 불러서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박정희 공항이 생길 수도 있습니까? 네, 굉장합니다. 2030년 개항 예정인 이 대구 경북 신공항을 박정희 국제공항으로 하자는 주장에 이 대구 경북에 있는 분들이 공감대를 표시하고 있대요. 미국 뉴욕의 존 F 케네디 국제공항, 프랑스 파리의 샤를 드골 국제공항처럼 대통령과 위인의 이름으로 상징성을 극대화하자라는 취지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얘기가 됐던 거냐면 경북도 의회에서 얘기가 나온 건데 네. 이제 그 경북도 의회에 있는 한 의원이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은 경북과 대한민국의 상징이자 정신이다. 공항 이름을 넣자. 그랬더니 이제 이철우 경북지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박 전 대통령 기념 사업을 경북만큼 열심히 하는 곳이 없다. 공항을 다 짓기 전에 국토교통부에서 공항 명칭을 정하는데 그때 이걸 관철하면 된다. 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대구의 이제 시민단체들은 좀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와, 공항이 대구 경북 지역에 하나 또 큰 게 들어오는 모양이군요. 몰랐습니다, 사실. 근데 예. 신공항. 그렇죠. 신공항이 그 군공항 이전하면서 아마 네. 신공항이 그쪽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구에 이제 예전에 그 K2였나? 그 군공항이 있었고, 네. 그게 이제 아마 이전하면서 그게 국제공항처럼 아주 크게 또 확장 이전하는 그럼요. 모양이군요. 그때 어떤 변호사님이 그 그 소송으로 아, 돈을 많이 무지막지하게 많이 벌었군요. 벌어서 여기 아는 변호사요? 아니 모르는 변호사인데 오너비가 됐죠. 모든 변호사에게. 그래요. 근데 뭐 박정희 신공항 통과가 될까요? 이건 어쨌든 국토부에서 누가 정하는 거예요? 논의를 하겠죠. 국토부에서 네. 이제 공항 그러면 명칭을 가지고 논의를 할 가덕도 텐데. 신공항을 네. 노무현 공항이라든지 아. 아니면 문재인 공항이라든지 네. 이렇게 뭔가 좀 인천에다가 누구 하나씩 붙입니까? 주고받는 하나씩 다 하나씩 이름 붙일까요? 저는 좀 좋아하는 국민도 있는데 네. 조금 불편해하시는 네. 피해 입은 국민도 있으니까 예. 뭐 이렇게
우상화를 해서 뭐 이렇게 갈등을 일으킬 필요가 있나 싶어요. 예, 대구 그리고 공항. 어쨌든 네. 공항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대구에 그렇죠. 생기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으면 근데 진짜 합니다. 이름보다 지방 공항의 활용성 네. 이거 더 중요하거든요. 아. 진짜 실제 지방공항에 무안국제공항 전남 지역에 무안국제공항이 있는데 아유. 지금 놀고 있거든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지방공항을 얼만큼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가 더 걱정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원도에 있는 강원도 공항도. 양양공항도 와, 양양공항 진짜 진짜. 그 플라이 양양인가 그 네. 강원이 없어지면서 아니, 그 얼마의 돈이 날아가는 겁니까? 네, 그렇게 하면 그래서 진짜. 너무 좀 아쉬워요. 지방공항 활성화가 더 문제인데. 음. 네. 고추 말리고 공항에서. 네. 아니 그 공항 짓는데 얼마나 많이 들고 유지하는 데 얼마나 많이 드는데 그거 네. 그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정치인들이 공약 한번 그렇게 해갖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구공항도 이게 생기면 이제 누가 이용을 주로 할 것인가. 그러게요. 이것도 참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KTX KTX가 이제 맞아요. 한 2시간 내로 나와. 국제공항이잖아요, 국제공항. 누구 근데 거기서 언제 바로 다 출발해요? 여기 저기 취향을 하면 또 되지 근데 이게 않을까요? 보통은 전기 운항이 안 되더라고요. 아. 무안국제공항도 제가 보니까 아. 반 전세기 운항을 하거든요. 여행사에서 예를 들어서 딱 모집을 해가지고 네. 부전기를 아. 하는데 그래가지고는 이게 수지 타산이 안 맞으니까 좀 그렇게 좀 아쉽더라고요. 근데 네. KTX가 너무 잘 돼 있다는 게 문제는 문제예요. 우리나라에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뭐 지역도 부산 같은데 2시간 부산 남짓이 2시간. 아 근데 부산은 비행기가 더 쌉니다. 그래서 타는 측면이 또 있어요. 근데 김해로 가야 되니까. 김해에서 내려서 해운대까지 가는데 아 그렇죠. 시간이 그게 너무 오래 걸리는데 걸려요. 그렇죠. 조금만 오른쪽으로 가겠다 생각하면 김해공항이 더 그렇죠. 아, 그래요? 싸게 창원 가는 갑니다. 차라리 네네. 더 김해 나올 수도 있고. 자, 여튼 그래서 대구 경북에 아마 생길 개항 예정인 새 공항 이름에 박정희 국제공항 이렇게 이제 붙일 거냐 말 거냐. 일단 지역의 많은 지자체 뭐 장들은 꽤 선호하는 것 같고요. 아마 지역 주민분들도 괜찮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국제공항이 뭐 대구에 생기더라도 어쨌든 우리나라의 꽤 큰 또 중요한 상징적인 공항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해야 될지는 대구 시민단체들은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민단체들은? 박정희 우상화 반대 범시민운동본부가 있는데 네. 이렇게 저는 아직까지는 아닌 것 명칭 같아요. 네. 쓰는 건 아직까지. 아, 좋지 그 않다. 공과에 대한 아직까지도 평가가 분분한 상황에서 네. 굳이 한 100년 뒤에나 그때 봐서. 어느 정도 충분히 좀 시간이 지나야 네. 이재명 대표 이거 대선 공약 넣는 거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아니 뭐 아직 시즌도 아니 시즌 추포할 거잖아. 지금 추포할 거야. 검찰에서 국민의힘에서 우리 다 추포할 거잖아. 다 잡아가세요. 제가 그때 옆에 서 있겠습니다. 빨리 잡아가. 겁나. 김지호 대변인은 눈이 아니 예쁩니다 저 하고 진짜 제가 옆에 겁나 서 죽겠어요. 있을게요. 그냥 아예 그냥 잡혀갔으면 좋겠어. 나는 근데 이거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재명 대표가 대선 나갈 때 이거 공약 넣을 것 같아. 아. 박정희 공항으로 하겠다고. 아. 본인도 안동 출신이고. 그때까지 그리고 그러면 안 잡아갑니까? 그때까지 아유 어떻게 잡아봐요. 왜 자꾸 잡혀간다는 생각을 하세요? 국민 참여 재판 신청하십시오. 아, 야당 아이고야, 대표인데. 진짜 논의가 너무 이제 야당 수준 대표 높아서. 어떻게- 자 하나만 예? 마지막으로 그 아까 궁금해하셨던 그 유시민 전 위원장에 대한 그 대법원 판단 나왔습니다. 500만 원 확정됐습니다. 그대로입니다. 1, 2, 그래요. 3심. 1, 2심 그대로 유지가 됐군요. 네, 네. 500만 원. 네. 아이고야. 근데 이게 민사 소송이 또 있어가지고. 그러면 영향을 네. 주겠네. 민사가 근데 얼마짜리? 이게 무슨 모르겠어요. 그때 내용인지 좀 많이 걸었어요. 모르시는 한동훈 분들도 네.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아주 간단히 정리를 네. 하면 이제 당시에 검언 유착 보도가 계속 의혹 보도가 나왔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유시민 그 이사장이 방송에 출연을 해서 검찰이 나의 계좌도 사찰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이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 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한 걸 가지고 이제 그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건 좀 그래 유시민 이사 아니 뭐 유시민 작가가 나중에 내가 잘못 착각했다고. 네,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미안하다 그랬는데 그걸 굳이 끝까지 갔습니다. 끝까지 하시더라고요. 금융치료 반드시 하겠다. 네. 네. 근데 이제 요건과 무관하게 네. 우리나라는 명예훼손이 그러니까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꽤 있잖아요. 네. 맞아요. 얼마 전에 개혁신당의 김성열 대변인, 네. 부대변인인가 없었으면 좋겠어. 특히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좀 그 부분을 좀 없애자. 진실 사실 적시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좀 이 부분을 좀 논의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22대 국회에서는 좀 문제는 있어 보여요. 허위 사실은 분명히 저는 허위 사실은 뭐 처벌할 수 당연히 있죠. 처벌해야 네. 된다고 보지만. 그러니까 아니면 공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좀 가이드라인을 좀 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그러니까 듭니다. 공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없어야 되는 게 네. 저는 맞는 네. 것 네. 같고 네. 그다음에 김명란법 적용 대상자 하면 되겠네.
그것도 뭐 그럴 저는 수 괜찮다고 있겠죠. 봐요. 그리고 예. 사인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실 접시에 의한 명예가 진짜로 뭐 훼손되는 경우가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적어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면 그건 매우 낮게 좀 처벌하는 그렇죠. 게 예, 저도 맞지.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너무 예. 뭐 모욕죄 무슨 뭐 명예훼손에 너무 이런 걸 좀 막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악인들의 명예를 가장 잘 보호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악인이라면 누굴 말씀하실까요? 아니 뭐 그거는 뭐 상상하기 나름, 평가하기 나름이죠. 아이 그 상대적 개념이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로 악인이 서로 생각하는 사람이 다른데. 재판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악인은 재판 정해. 그 다행인 건 서로 다 신나신 것 같아서 모두 다 해피하게 끝나는 것 같아서 그게 참 마음 좋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그리고 우리 최은경 기자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